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저녁은 참으로 평온했어요. 거실 소파에 편안히 기대앉아 얼마 전부터 챙겨보던 연속극을 보고 있었지요. 마침 남자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딛고 성공해서 멋지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에 그렇지, 잘한다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게 한참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종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지요. 아들. 웬일이야? 제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한숨부터 푹 내쉬는 소리에 덜컥 겁이 났어요.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왜 그래, 종철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 큰 아들놈이, 그것도 장가까지 간 녀석이 전화를 해서 배고프다는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배가 고파? 저녁 안 먹었어? 지금이 몇 시인데? 먹긴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속이 허해.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래? 제 물음에 아들은 한참을 우물쭈물 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가 요즘 통밥을 안 차려줘.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밥솥이 텅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냉동 만두 몇 개 데워 먹었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맞벌이하는 며느리가 피곤해서 저녁 한 끼 걸렀다고 어미한테 전화해서 칭얼거리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일단 화를 꾹 눌러 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늘만 그런 거야? 선영이 어디 아프대? 아니, 아픈 것도 아니야. 요즘 계속 이래. 아침은 원래 안 먹은 지 오래됐고, 저녁도 맨날 배달 음식 아니면 대충 때우고, 어제는 치킨, 그저께는 족발. 나 이제 배달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엄마. 아들의 하소연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된 아들 녀석의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들이었죠. 엄마가 해준 따뜻한 집밥 먹고 싶어.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거 하나 먹는 게 소원이야. 내가 결혼을 한 건지 하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걸 보니 정말 서럽긴 서러웠나 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히 내 귀한 아들을 굶겨. 이제 겨우 30 넘은 내 아들이 배달 음식에 질려서 토할 것 같다고. 집안 꼴도 말이 아니야. 청소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아들의 불평을 잠자코 듣고 있던 저는 딱 한마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았다. 끊어라.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엄마. 종철이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거실에는 다시 연속극의 배경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통쾌한 복수 장면도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오직 아들의 하소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솥이 텅 비어 있었다. 배달 음식은 토할 것 같다. 이 말들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맴돌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장가 보내놓으니 이제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신세가 될 줄이야. 며느리 선영이는 참하고 착해서 제가 아끼던 아이였습니다. 맞벌이하면서 야무지게 자기 일하는 모습도 대견했고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부부의 도리라는 게 있고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아무리 바빠도 남편 밥은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 사태를 똑똑히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단단히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이고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예고하고 찾아가면 분명히 부랴부랴 집을 치우고 제 눈을 속이려 할 테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가장 단정하고 힘있어 보이는 정장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깨에도 힘을 줬어요. 어설프게 찾아가서 좋은 소리나 하고 올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하나. 선영이 얼굴을 보고 대뜸 밥 이야기부터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둘러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똑바로 말해줘야죠. 그게 어른의 역할이고 시어머니의 역할이니까요.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저는 망설임 없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저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길게 눌렀어요. 역시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현관문 도어록에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종철아, 엄마 왔다. 안으로 들어서며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현관에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구두와 운동화가 나뒹굴고 있었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습니다. 밤새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다 먹은 치킨 상자와 족발뼈가 담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요. 어젯밤 아들이 말한 돼지우리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종철. 제가 목소리를 높여 아들을 부르자 그제야 안방에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종철이가 나왔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대낮에 잠옷바람이라니. 그 녀석은 저를 보고는 눈을 비비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연락하고 왔으면 이 꼴을 볼 수 있었겠니?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집이야? 제 말에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어제 선영이랑 야식 먹고 피곤해서 그냥 잔다는 게. 이따가 치우려고 했어. 저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누워 태평하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결국 참고 있던 화가 터져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때 터뜨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겉옷을 벗어두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너가 어지른 거니, 선영이가 어지른 거니? 같이 먹었지. 그럼 같이 치워야지.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게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하나 못 치워? 제 서슬 퍼런 목소리에 아들은 마지못해 소파에서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래,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아주 뿌리부터 잘못됐구나. 저는 오늘 이 집의 모든 것을 아주 싹 다 뒤집어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제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들 녀석은 마지못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어정쩡한 자세로 식탁 위에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켜보는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제 남편도 집안이 더러우면 조용히 청소기부터 돌리는데 서른을 간 넘긴 녀석이 마치 큰 상이라도 내리는 듯이 굼뜨게 움직이는 꼴이라니. 제가 아들을 단단히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깨작깨작해서 오늘 안에 다 치우겠니? 분리수거 봉투 가져와서 캔이랑 플라스틱은 나눠 담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모아. 저는 소파에 앉아 진두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에 움찔움찔하면서도 군소리 없이 따랐어요. 아마 제 표정이 보통 때와는 다르다는 걸 직감했겠지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내 아들 힘들지? 그냥 둬라. 엄마가 해줄게 했을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집구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 아들의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줍는 동안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철아. 응, 엄마. 너 회사에서 힘들지?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힘들지, 당연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맨날 야근이고 위에선 쪼고 아래에선 치고 올라오고 죽을 맛이야. 기회다 싶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신세 한탄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들 고생이 많네. 그런데 선영이는 회사에서 안 힘드니? 선영이는 매일 아침 너보다 1시간은 먼저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출근 준비하고 퇴근하고 와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데 선영이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안 힘든 것 같아. 제 말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아들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니, 선영이도 힘들겠지.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가 그거고 뭐가 이건데? 너 힘든 건 힘든 거고 며느리 힘든 건 당연한 거니? 너희 둘 다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사회생활하면서 고생하는데 왜 집안일은 선영이 혼자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다시 묵묵히 청소만 시작했습니다. 전곡을 찔리니 할 말이 없었겠지요.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녀석의 저 이기적인 생각, 결혼만 하면 아내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는 저 낡아빠진 생각을 오늘 기필코 뿌리 뽑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을 뒤집어 엎고 나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아들에게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텅 빈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과 시들어가는 야채 몇 개, 그리고 각종 소스류가 전부였어요. 밥솥을 열어보니 어제 아들 말대로 밥알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요. 저는 말없이 쌀통에서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 일단 밥이라도 앉혀놔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쌀을 씻는 동안 아들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제 눈치를 살피며 주방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뭐 하려고? 그냥 시켜 먹자. 엄마 좋아하는 걸로 시킬게. 됐다. 앉아서 기다리기나 해.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뒤져 밑반찬이라도 될 만한 것들을 꺼냈어요. 김치와 장조림, 멸치볶음. 다행히 얼마 전 제가 해다 준 반찬들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그것들을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며느리 선영이가 지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선영이는 현관에 놓인 제 구두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선영아. 일찍 왔구나. 힘들었지? 어서 와서 앉아.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아 끌어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아들을 앉혔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판사 앞에 선 죄인들처럼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선영이는 집안 꼴이 엉망인 것을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아들을 시켜 청소를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위기는 더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들 녀석은 자기가 엄마에게 잃은 덕분에 며느리가 혼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슬쩍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괘씸한 녀석. 저는 먼저 며느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최대한 인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연극의 첫 번째 막을 올리는 심정이었죠. 선영아. 네, 어머니. 내가 오늘 종철이한테 전화를 받았단다. 너가 요즘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집안일도 소홀히 한다고 하더구나. 우리 종철이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제 질문에 선영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푹 숙인 며느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만. 피곤해? 제가 되묻자 선영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아들은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피곤하겠지. 너도 종철이랑 똑같이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데 왜 안 피곤하겠니? 너는 여자라고 체력이 더 좋고 너는 아내라고 피곤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니? 너 말이 다 맞다. 그 몸으로 퇴근하고 와서 저녁상 차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네.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 녀석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아들 쪽으로 획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아들에게 한 번도 내본 적 없던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였죠. 서종철. 제 고함 소리에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까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너 방금 선영이가 한 말 못 들었어? 너랑 똑같이 밖에서 돈 버느라 피곤해서 그랬다잖아. 그런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쪼르르 이르는데? 아침밥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너가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밥솥 버튼 누르고 계란 프라이 하나 부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손으로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영이는 너보다 출근 준비 시간이 한참은 더 걸리는 사람이야. 씻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옷 입고. 그러려면 너보다 적어도 1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해.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잠에 취한 너를 위해 아침상까지 차려야 하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선영이가 너희 집 식모야?
아니면 너한테 돈 받고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대답해봐, 서종철.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는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게 일이고, 선영이는 퇴근하고 와서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일이니? 너희 둘 다 똑같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왜 집에 와서까지 선영이만 힘들어야 하냐고 묻고 있잖아. 제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다 쉴 지경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녀석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완전히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너 앞으로 아침밥 타령 한 번만 더 해봐. 그때는 엄마가 와서 이 집 밥솥을 내다 버릴 줄 알아. 그리고 저녁도 마찬가지야. 선영이한테 밥 달라고 조르지 마. 배고프면 너가 직접 차려 먹든가 아니면 둘이 같이 장 봐서 같이 준비해. 결혼이 뭔지 아직도 몰라. 결혼은 너를 돌봐줄 두 번째 엄마를 얻는 게 아니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거라고. 알겠어?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했겠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엄마의 호된 꾸지람에 충격이 컸을 겁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선영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큰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고마움과 감동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선영아, 울지 마라.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 너는 이 집에서 희생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야. 알겠니?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소가리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집의 낡고 썩은 기둥 하나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건강하고 튼튼한 새 기둥을 세워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식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엄마의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긴 오냐오냐 키운 외아들이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어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찾아온 정적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고 아들 녀석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 선영이는 조용히 눈물만 훔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충격 요법을 썼으니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차례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종철, 옷 입어라. 어딜 가려고? 따라오면 알아. 당장 옷 입고 나와. 제 단호한 말투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내버려 두고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선영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잠깐 종철이 좀 데리고 나갔다 올 테니 너는 그동안 아무 생각 말고 푹 쉬고 있어. 저녁은 들어오면서 사올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차릴게요. 됐다. 오늘은 그냥 쉬어. 어머니 말이니 그냥 들어. 저는 선영이를 안심시키고 옷을 다 입고 나온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내내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마 머릿속이 복잡했겠지요. 엄마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 가는 건데, 엄마?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힐끗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마트. 마트는 왜? 가보면 알아. 마트에 도착해서도 아들은 계속해서 제 뒤를 쭈뼛거리며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곧장 쌀 코너로 향했어요. 그리고 10kg짜리 쌀 한 포대를 카트에 실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앞으로 너가 먹을 쌀은 너가 직접 사서 이고 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는 즉석밥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류별로 진열된 즉석밥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밥솥에 밥하는 게 귀찮거나 어려우면 이런 거라도 사다 놓고 먹어.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되니까 이것보다 편한 건 없겠지. 이것마저 못하겠다고는 안 하겠지?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고 다시 간편식 코너로 갔어요. 3분 카레, 미역국, 육개장 등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봐도 국이나 찌개 먹고 싶으면 이런 거 사다가 냄비에 붓고 끓이기만 하면 돼. 세상 참 좋아졌지? 너같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 저는 일부러 아들을 보란 듯이 카레와 짜장, 각종 국 종류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찬 코너로 가서 김치와 장조림, 멸치볶음 등을 집어들었어요. 카트가 어느 정도 차자 저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 직원 앞에서 저는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종철, 지갑 꺼내. 내 지갑은 왜? 그럼 누구 지갑을 꺼내? 너가 먹을 것들인데 당연히 네 돈으로 계산해야지. 설마 엄마더러 계산하라는 건 아니지?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계산이 완료되자 저는 영수증을 받아 아들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거 잘 챙겨둬. 앞으로 너희 집 생활비는 선영이 혼자 관리하게 하지 말고 너도 이런 영수증 꼬박꼬박 챙기면서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똑똑히 알아둬. 돈 버는 것만 네 일이 아니야. 버는 만큼 현명하게 쓰는 것도 네 일이라고. 마트를 나와 양손 가득 짐을 든 것은 당연히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쌀 한 포대를 어깨에 이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채 낑낑대며 걷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렇게 제 몸으로 고생을 좀 해봐야 남의 고생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짐을 부엌에 내려놓게 한 뒤 저는 선영이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영이에게 잠깐 집 앞 카페에서 볼까? 하고 문자를 보냈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작전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눈가가 촉촉한 걸 보니 제가 없는 사이 혼자서 또 울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맞은편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켜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선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오늘 내가 봐도 참 한심했지? 미안하다.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내 말이 맞아. 종철이 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손으로 뭘 해본 적이 거의 없어. 내가 다 해줬거든. 그게 다 쟤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독이었어. 30 넘은 아들을 아주 어린애로 만들어버렸으니. 제 솔직한 고백에 선영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인 저에게 차마 말 못할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는 오늘 그 모든 응어리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선영아, 이제부터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대신 너도 조금은 달라져야 해. 지금까지는 종철이가 해달라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너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야. 주도권이요? 그래. 아주 간단해. 앞으로 종철이와 관련된 집안일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거야. 밥. 배고프면 자기가 차려 먹겠지. 빨래. 당장 입을 옷이 없으면 자기가 세탁기를 돌릴 거야. 청소. 더러워서 못 살겠다 싶으면 결국 청소기를 드는 건 종철이가 될 거라고. 이것이 바로 저와 며느리의 비밀 동맹이자 철없는 아들을 개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제 말을 듣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다 정말 집이 엉망이 되고 저희 사이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리고 이건 너희 사이가 나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종철이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 해. 가사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인지, 그리고 그걸 묵묵히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말이야. 저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종철이의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선영이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이내 참고 참았던 서름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밥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빨래를 해도 널어주기는커녕 입었던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놓는 습관, 화장실을 쓰고 물 한 번 안 뿌리는 것, 분리수거 날짜도 몰라서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더군요. 선영이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 다 알겠다. 이제부터는 절대 너 혼자 하지 마. 밥도 너 먹을 것만 차려서 먹고 빨래도 네 옷만 돌려. 청소도 너가 쓰는 공간만 깨끗하게 유지해. 종철이가 뭐라고 불평하면 딱 한마디만 해. 너가 한 건 너가 치워라고. 저는 선영이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단호하고 확신에 찬 태도에 인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작전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며느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끈끈한 동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철없는 아들, 그리고 남편을 개조하기 위한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작전이 드디어 막을 올린 것이었죠. 저와 며느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예상했던 대로 아들 녀석의 유치하고도 처절한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호되게 당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그동안 몸에 밴 편안함과 이기심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히려 엄마가 며느리 편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 그 반항의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각자도생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제 조언대로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출근 준비만 하고 훌쩍 집을 나섰습니다. 당연히 아들의 아침밥은 챙겨주지 않았죠.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이는 시장했는지 어제 제가 사준 간편식 육개장을 데워 즉석밥과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물론 딱 1인분만 준비해서요.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아들은 부엌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혼자 식사를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너만 먹어? 종철이의 황당하다는 듯한 물음에 선영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제가 미리 알려준 작전 매뉴얼 그대로였죠. 응. 배고파서. 너도 배고프면 차려 먹어. 어제 엄마가 냉장고 채워놓고 가셨잖아. 아들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자존심 때문에 부엌으로 가보지도 못한 채 배를 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녀석의 첫 번째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고는 설거지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그대로 넣어둔 것이었죠. 나 지금 단단히 화났다는 유치한 시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는 싱크대에 있는 그릇을 보고도 못 본 척 자신의 컵과 수저만 씻어서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싱크대에는 아들이 어제 저녁에 쓴 그릇에 더해 아침에 무언가를 챙겨 먹은 듯한 그릇까지 추가되어 있었다고 해요. 선영이는 그날 저녁에도 자신의 저녁만 챙겨 먹고 자신이 쓴 그릇만 깨끗하게 씻어 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 컵과 수저들이 뒤엉켜 악취까지 풍기기 시작했죠. 아들의 반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입었던 옷을 일부러 거실 바닥에 벗어 던져놓고 과자를 먹고 부스러기를 소파에 그대로 흘리는 등 집안을 일부러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 선영이가 얼마나 깔끔한 성격인지 아니까 일부러 더 보란 듯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이는 매일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며느리를 격려하며 절대 먼저 청소하거나 져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잘하고 있다, 선영아.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건 종철이일 테니.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짜증이 셔린 목소리였어요. 엄마, 왜 또 그래? 집이 지금 돼지우리야. 선영이는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냄새가 진동을 해. 나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엄마에게 이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그랬니? 집이 그렇게 더러워. 그런데 어쩌니? 그 그릇들 다 너가 먹고 쌓아둔 거고 그 옷들 다 너가 벗어던진 거라며. 어지른 사람이 치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너가 치우면 되겠네. 뭐, 나더러 이걸 다 치우라고? 내가 왜? 그럼 누가 치워? 선영이는 자기가 쓴 건 다 치웠다던데. 그럼 나머지는 다 네 책임이지. 설마 아직도 선영이가 네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엄마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제 말에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엄마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나는 지금 네 아들 서종철을 사람 만드는 중이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끊어. 엄마 바쁘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아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씩씩거렸을 겁니다.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엄마에게마저 철저히 외면당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날 이후 아들의 반항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선영이가 보란듯이 매일 밤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녁을 때우며 한숨을 푹푹 쉬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먹다가는 위장병 걸려서 일찍 죽겠다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해요. 선영이가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 뭐라도 차려주길 바라는 얄팍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선영이는 이제 예전의 선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특별 과외까지 받은 며느리는 아들의 신세 한탄을 배경음악 삼아 자신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스테이크를 구워 와인과 함께 즐기고 또 어떤 날은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했죠. 아들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우아하게 칼질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곁눈질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그 처량함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선영이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통쾌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서름에 대한 정당한 보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결국 일주일이 되던 주말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려고 보니
입고 나갈 깨끗한 셔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벗어놓은 옷들이 빨래 바구니에 산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다급하게 선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선영, 내 셔츠 다 어디 갔어? 왜 다림질 하나도 안 해놨어? 거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던 선영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빨래 바구니에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라고. 뭐? 그럼 나 오늘 뭐 입고 출근해? 글쎄. 지금이라도 제일 깨끗한 거 하나 골라서 스팀 다리미로 빨리 다리면 되지 않을까? 결국 아들은 그날 아침 난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세탁기를 돌리고 축축하게 젖은 셔츠를 드라이기로 말려 쭈글쭈글한 상태 그대로 입고 출근해야 했다고 합니다. 회사 동료들이 셔츠가 왜 그러냐고 물을 때마다 아들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작전이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쭈그려 앉아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소식을 며느리에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몸으로 직접 고생을 해봤으니 이제는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너무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질기고 뻔뻔하고 어리석은 존재였어요. 며칠간은 잠잠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집안을 어지럽히는 유치한 반항은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지르면 결국 자기 손으로 치워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영이가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거나 마지못해 자기가 먹은 그릇 정도만 씻어놓는 소극적인 저항을 이어갈 뿐이었죠. 그 녀석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소일거리로 동네 산악회나 따라다니는 게 전부라 저녁 시간이 되면 으레 제 옆에 앉아 리모컨을 독차지하곤 했죠. 한참 연속극에 빠져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아들 종철이었습니다. 아들. 웬일이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 녀석이 또 무슨 꿍꿍이로 전화를 했나 싶어 귀를 쫑긋 세웠죠.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잔뜩 힘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 내용이 제게도 생생하게 들렸어요. 아빠, 나 힘들어 죽겠어.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회사 때문이 아니라 집 때문에. 엄마가 이상해. 요즘 우리 집에만 오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자꾸 선영이 편만 들고 나한테는 집안일 해라. 네 밥은 네가 차려 먹어라. 소리만 지르고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깎고 있던 사과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제게는 씨알도 안 먹히니 이제는 팔랑귀인 제 남편을 구워 삶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온갖 불쌍한 목소리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청소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는 둥 온갖 거짓말을 버무려가며 하소연을 늘어놓더군요. 아빠, 이건 정말 아니잖아. 내가 밖에서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집에 와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아빠, 엄마 좀 말려줘.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선영이도 기세등등해서 나를 아주 하인 부리듯 한다고.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원망과 질책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당신, 왜?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사과를 집어들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종철이 전화 받았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왜 애를 그렇게 잡아? 아무리 그래도 아들 밥은 며느리가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당신까지 나서서 애를 잡으면 어떡해. 종철이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잖아.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바깥 잃은 남자 안 살림은 여자라는 낡아빠진 생각을 머릿속에 이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 아들이 집에서 겪는 고초가 아주 부당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깎던 사과를 마저 깎아 남편 앞에 내려놓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종철이가 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 뭐가 어때서? 우리 아들 멀쩡하게 잘 컸구먼. 아니, 멀쩡하지 않아. 30 넘은 아들이 맞벌이하는 아내한테 밥 안 차려준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쪼르르 이르는 게 멀쩡한 거야?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 그거야 옛날부터 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야? 나도 평생 당신이 차려준 밥 먹고 살았잖아. 바로 그거야.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종철이가 바로 당신을 보고 배운 거야. 아빠가 평생 엄마한테 대접받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자기도 결혼하면 아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 여보. 선영이는 우리 때 사람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종철이랑 똑같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직장인이라고. 그런데 왜 집안일은 선영이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데?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도 남자가 하는 일이랑 여자가 하는 일은 다른 거지. 남자는 밖에서 돈 버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그럼 선영이는 안 힘들어? 선영이는 돈 버는 게 안 힘드냐고. 당신 논리대로라면 선영이도 밖에서 돈 버니까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는데? 도깨비가 와서 해주나? 제 논리적인 반박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그건 그래도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의 썩은 정신까지도 함께 뜯어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보, 잘 들어. 나는 지금 종철이를 잡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려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종철이는 평생 철부지 마마보이로 살 거고 선영이는 속병만 앓다가 결국엔 지쳐서 떠나버릴지도 몰라. 당신 그런 꼴 보고 싶어?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래도 아들 녀석이 너무 불쌍하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는데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도 똑같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선언했어요. 좋아. 당신 아들이 그렇게 불쌍해? 그럼 당신도 오늘부터 똑같이 한번 겪어봐. 뭐? 뭘 겪어봐? 당신 밥,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나도 오늘부터 파업이야. 당신 아들한테 밥 차려 먹으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당신 밥 평생 차려 바치는 것도 웃기잖아. 어디 당신도 한번 직접 해봐.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제 폭탄 선언에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을 제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먹던 사람이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을까요? 뭐라고? 당신 지금 진심이야?
그럼 농담 같아. 내일부터 아침밥 없어. 점심은 알아서 사 먹고 저녁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어. 당신 밥 차릴 시간에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못 봤던 드라마도 볼 거야.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여보,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 했죠. 그날 밤 남편은 결국 부엌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컵라면에 물을 부어 먹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몰래 지켜보니 물 양도 제대로 못 맞춰서 싱거운 라면을 꾸역꾸역 먹는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 우습던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로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워 저 혼자 먹었죠. 남편은 굶주린 표정으로 식탁 주위를 맴돌았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툴툴거리며 굶은 채로 산악회에 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제게 밥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혼자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하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깨고 밥솥 버튼을 잘못 눌러 취사가 아닌 보온을 눌러놓는 등 부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그 모든 광경을 텔레비전 보듯 구경했어요. 결국 낑낑대며 밥상을 차린 남편의 식탁 위에는 까맣게 탄 계란 프라이와 설익은 밥, 그리고 김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꾸역꾸역 입에 넣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당신 아들도 지금 저렇게 먹고 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효과적인 법이니까요. 그렇게 이틀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다 맞아. 밥 좀 차려주라. 저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집에서 밥 한 끼 차려 먹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남편은 고개를 셔레셔레 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종철이 문제에 끼어들지 않을 거지? 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거지? 응, 응.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아무 말 안 할게. 그렇게 저는 아들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될 뻔했던 남편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제 아들 녀석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또 틀렸습니다. 그 녀석에게는 아직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남아있었으니까요. 남편이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을 포섭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들 녀석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아내는 변했고 엄마는 등을 돌렸으며 아빠마저 엄마의 편에 서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쯤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 서종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녀석은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의지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의 마지막 구원투수는 바로 시집간 자기 누나, 즉 제 딸이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저를 닮아 성격이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하나뿐인 남동생 종철이를 너무 오냐오냐하며 감싸고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종철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아이고 우리 동생.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편을 들어주기 일쑤였죠. 그런 딸에게 종철이가 SOS를 쳤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선영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죠. 왜 그래, 선영아?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방금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형님이라면 제 딸 서연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 저를 나무라셨어요.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남편 아침밥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도 평생 아빠 밥은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는데 제가 너무 요즘 세상만 믿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감히 시집가서 애까지 낳은 것이 자기 올케한테 전화를 걸어 시누이 노릇을 하며 훈계질을 해. 그것도 제 얘기를 팔아서.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종철 씨가 너무 안쓰럽다고 제가 조금만 참고 남편한테 맞춰주면 가정이 평화로울 텐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냐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 지지를 받으며 겨우 단단해졌던 마음이 딸의 생각 없는 말 몇 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선영아, 절대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마. 그건 서연이 걔가 생각이 짧아서 철없는 동생 말만 듣고 함부로 짓거린 소리일 뿐이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알겠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너는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면 돼.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저는 며느리를 겨우 달래서 전화를 끊고는 곧바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서연아.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딸도 느꼈을 겁니다. 너 방금 선영이한테 전화했다며. 통화했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가 뭔데 내 며느리를 불러내서 가르치려 들어. 시누이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니? 제 평생 딸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이 당황해서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래? 나는 그냥 종철이가 너무 안쓰럽다고 하길래 올케랑 잘 얘기해서 풀어보려고 그런 거지. 뭐, 풀어봐. 너는 그게 지금 동생 부부 사이를 풀어주려는 행동으로 보여.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걸로 보이지 않고 너는 대체 누구 말을 듣고 그런 경솔한 짓을 한 거야. 뻔하지. 철없는 서종철이 너한테 가서 또 온갖 거짓말로 하소연했겠지. 아니 그래도 종철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올케가 요즘 너무한 것 같긴 해. 어떻게 남편 밥을 한 끼도 안 차려줄 수가 있어. 야, 서연아.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너희 신랑 밥이나 꼬박꼬박 잘 챙겨주라고. 그리고 너는 상황을 알기나 하고 말하는 거야? 선영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종철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는 들어보기나 했어. 너는 그냥 네 동생 그놈 말만 듣고 만만한 올케한테 화풀이한 거잖아.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뒤 꽉 막힌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도 여자고 너도 밖에서 일해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맞벌이하는 올케의 심정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너는 네가 시어머니라도 된 줄 알아? 제 기세에 눌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딸의 버릇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감히 나를 팔아? 내가 평생 너희 아빠 밥을 차려줬다고? 그래, 차려줬지. 하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시대가 변했는데 왜 며느리한테 우리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고 싶어?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나도 평생 시아버지 밥상 차렸으니 너도 내 아들 밥상 평생 차려라 하면 네, 어머님하고 순종할 거냐고.
그건 아니지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종철이 문제에 끼어들어서 선영이 속 긁는 소리 해봐. 그때는 내가 너희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너희 시어머니 만나서 다 얘기할 거야. 당신 딸이 우리 집 귀한 며느리한테 시누이 노릇하면서 못 살게 군다고. 너 그렇게 망신당하고 싶어? 그것은 딸에게 내릴 수 있는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선영이한테 전화해서 정식으로 사과해. 생각 없이 말해서 상처 준 거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너희 부부 문제에 끼어드는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안 그러면 정말 엄마가 너 안 보고 살 줄 알아.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선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방금 형님한테서 사과 전화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나서야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녀석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오히려 며느리 선영이의 마음에 더 큰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뒤에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용기는 마침내 통쾌한 반격의 서막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구원 요청이 차단되고 시누이의 섣부른 개입마저 저에 의해 완벽하게 진압된 이후 며느리 선영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동안은 제 등 뒤에 숨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당차고 현명하던지 전화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당연히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엄마나 누나에게 하소연할 수 없게 되자 예전처럼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전과는 180도 달랐죠.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이 부엌에 있는 선영이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합니다. 아, 내일 아침은 뜨끈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예전 같았으면 선영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여야 하나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선영이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향해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 정말 좋은 생각이다. 맛있겠다. 내일 아침에 직접 끓여 먹으면 되겠네. 내가 인터넷에서 백종원 황금 레시피 찾아서 보내줄까? 그 말에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한 표정으로 선영이를 쳐다봤다고 해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 당연히 아내가 끓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뭐, 나더러 끓이라고? 응. 자기가 먹고 싶다며. 김치랑 돼지고기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히 끓일 수 있을 거야. 자기가 끓인 김치찌개 정말 맛있겠다. 나도 한 입만 줘. 능청스럽게 받아치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결국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맛만 쩝쩝 다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2번 다시 선영이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흘리듯 말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며느리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2사람이 함께 거실에서 각자 휴대폰을 보며 쉬고 있을 때였어요. 띠리리 하는 소리와 함께 세탁이 다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아들이 선영이를 향해 말했죠. 세탁기 다 돌아갔네.
그 말 속에는 당연히 너가 가서 빨래를 널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쿨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응, 알려줘서 고마워. 그럼 자기야, 너가 널면 되겠다. 뭐라고? 세탁 끝난 거 알려줬잖아. 그럼 발견한 사람이 널어야지. 나는 지금 이거 중요한 거 보고 있어서 못 일어나. 부탁해, 여보. 여보라는 말에 애교까지 살짝 섞어서 말하니 아들은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녀석은 아, 진짜 하며 투덜거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빨래를 널었다고 해요. 셔츠는 쭈글쭈글하게, 양말은 짝도 안 맞게 널었지만 그게 어디인가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반격 스킬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옷장을 열어보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정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양말도 다 어디 갔어? 그 말은 곧 내 옷이랑 양말 좀 제대로 챙겨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선영이는 이제 그런 압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마스카라를 칠하던 선영이는 거울을 통해 아들을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왜 없어? 자기 옷은 저기 빨래 바구니에 가득 있고 양말은 서랍장에 있잖아. 아니, 입으려고 보니까 다 구겨지고 양말도 짝이 안 맞아. 어머, 어떡하지? 그럼 지금이라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골라서 다림질하고 양말도 짝 맞춰서 신으면 되겠네. 나는 먼저 나갈 준비해야 해서 바쁘다. 선영이는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얼굴로 허둥지둥대는 아들을 뒤로하고 먼저 현관을 나섰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아들은 짝짝이 양말을 신고 출근해야 했다고 해요.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으며 저는 며느리가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바라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말입니다. 아들은 이제 집에서 더 이상 왕처럼 군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차려야 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빨래하고 다려야 했습니다. 집안이 더러우면 자기가 직접 청소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녀석은 아마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은 아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말없이 소파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녀석이 저렇게 기가 죽고 생각이 많아졌다는 것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진정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의 당차고 현명한 반격은 마치 견고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 몇 방울이 새어나오는 정도였지만 시간은 그 균열을 점점 넓고 깊게 만들어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고야 말았죠. 제 아들 종철이라는 이기심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그 단단했던 댐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집안에서는 이미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녀석에게 회사라는 공간은 유일한 도피처이자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녀석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의 낡은 가치관을 뒤흔드는 일들이 회사에서도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을의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자랑하던 그 김대리라는 동료가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평소보다 더 의기양양한 얼굴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유부초밥과 함께 아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죠. 우리 여보, 오늘 회의 잘하고 힘내. 사랑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본 동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부러움 섞인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와, 김대리 진짜 부럽다. 나는 마누라 얼굴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재수 씨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런 남편을 만났고, 김대리는 무슨 복으로 저런 아내를 만났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아들은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저 식당에서 배급받은 멀건국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넘길 뿐이었습니다. 사랑해라는 쪽지라니. 자신과 선영이 사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대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 내뱉게 된 것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시려왔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오후에는 팀 회의가 끝난 후 부장이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고 해요. 서 과장,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나? 아, 아닙니다. 부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피곤할 땐 집밥이 최고인데. 나는 어제 우리 와이프가 해준 장어구이 먹고 힘이 펄펄 나는데 말이야. 남자한테는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만큼 좋은 보약이 없어. 서 과장도 와이프한테 잘해. 그래야 자네도 밖에서 기운 펴고 일하는 거야. 부장의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녀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고 합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자신은 그 당연해 보였던 권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매일 밤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하게 보일까. 창피함과 서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퇴근길, 아들은 집으로 바로 향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고 합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아래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자기 혼자만 외딴 섬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다 발길이 닿은 곳은 허름한 포장마차였습니다. 붉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식도를 넘어 위장까지 흘러내리는 그싸한 느낌을 느끼며 아들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칭얼거리던 자신의 목소리, 아내의 지친 얼굴은 외면한 채 밥 타령만 하던 이기적인 모습, 유치한 반항을 한답시고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던 치졸함, 그리고 마지막 발악으로 아빠와 누나까지 끌어들여 아내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비겁함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하면 아내가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이 끔찍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문득 연애 시절 선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것에도 잘 웃고 늘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던 상냥한 사람.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던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자신은 얼마나 외롭게 만들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던가. 소주병이 2병, 3병으로 늘어갈수록 후회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녀석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반응은 냉담했죠. 왜? 또 무슨 일인데? 너 또 선영이 흉보려고 전화한 거면 그냥 끊어. 나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너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졌으니까. 누나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아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지독한 고독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선영이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자신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선영이는 술에 취해 엉망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겉옷을 벗겨주고 부축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선영이의 손길을 뿌리치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댐이 터지듯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선영이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남편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 매일 아침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 퇴근하고 와서 지친 몸으로 또 집안일하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내가 편하고 싶어서 너 힘든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 배고픈 것만, 내 불편한 것만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폐허 속에서 겨우 건져 올린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선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무릎을 굽혀 남편과 눈을 맞추고는 흐느끼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일어나. 바닥 차가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원망도 질책도 담겨있지 않은. 아들은 그 목소리에 더욱 서러움이 북받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영이는 그런 남편의 등을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는 100마디 말보다 사랑한다는 1000마디 고백보다 그 침묵의 토닥임이 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더욱 깊이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아들은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얼굴에 드리워진 옅은 그늘과 피로의 흔적이 모두 자기 때문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죠. 아들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엌은 녀석에게 마치 미지의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무엇을 꺼내야 할지, 찬장을 열었지만 어떤 그릇을 써야 할지 막막했죠. 한참을 헤맨 끝에 식빵과 계란, 방울토마토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녀석의 인생 첫 요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토스터 사용법을 몰라 프라이팬에 식빵을 굽다가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계란 프라이는 껍질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하기를 수차례. 기름이 튀어 팔을 대기도 하고 접시를 깨뜨릴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식탁 위에는 차마 음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결과물이 놓였습니다. 새까맣게 탄 토스트, 노른자가 처참하게 터진 계란 프라이, 크기가 제각각인 방울토마토. 아들은 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작 이걸 하자고 그 난리를 쳤다니.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바로 그때 잠에서 깬 선영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의 광경과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들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침 먹으라고.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 맛은 없을 거야. 그냥 버려도 돼. 선영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흐른 정적 끝에 선영이는 식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탄 토스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맛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자 선영이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토스트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주어야 했던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까맣게 탄 토스트 한 조각이 불러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죠. 그날 이후 아들 종철이는 마치 오랫동안 잘못 끼워져 있던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아가듯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매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과 사고방식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녀석의 변화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설픈 실수,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웃음과 이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주방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주방을 더 이상 아내만의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듯 보였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앞치마부터 찾아 두르는 것이 녀석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선영이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요리 초보가 부엌에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임무부터 부여했습니다. 여보, 나 밥하는 동안 마늘 좀 빻아줄래? 이 시금치 좀 다듬어줘. 같은 것들이었죠. 아들은 의욕에 넘쳐 그 임무들을 수행했지만 결과는 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마늘은 빠는 게 아니라 거의 으깨어 즙을 내놓았고 시금치는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까지 다 잘라내어 먹을 수 있는 잎사귀만 덩그러니 남겨놓기 일쑤였죠. 선영이는 뒷목을 잡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꾹 참고 칭찬으로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와, 자기 정말 힘세다. 마늘이 아주 제대로 갈렸네. 이러면 향이 더 진해져서 맛있겠다. 어머, 시금치를 이렇게 연한 잎만 먹으면 얼마나 부드럽겠어. 자기는 뭘 해도 고급스럽게 한다니까. 그 칭찬은 굶주린 말에게 주는 당근과도 같았습니다. 칭찬에 고무된 아들은 점점 더 어려운 미션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에는 야심차게 김치볶음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레시피를 보지도 않고 자신의 간만 믿고 요리를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죠. 김치를 너무 많이 넣고 찬밥 대신 갓 지은 진밥을 사용하는 바람에 김치볶음밥은 김치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간장을 쏟아 짠맛은 극에 달했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냄비 속에 정체불명의 음식을 내려다보는 아들에게 선영이는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럴 땐 비장의 무기가 있지. 선영이는 찬장에서 날달걀과 김가루, 참기름을 꺼내왔습니다. 죽이 된 볶음밥 위에 날달걀을 하나 톡 깨서 올리고 김가루와 참기름을 듬뿍 뿌려주었죠. 그러자 놀랍게도 짜고 질척거리던 음식이 제법 그럴듯한 비빔밥처럼 변했습니다. 어때?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보이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어. 오늘 우리는 김치죽 볶음밥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발명한 거야.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아내의 반응에 아들은 풀이 죽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식탁에 마주 앉아 김치죽 볶음밥을 나누어 먹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식사였다고 해요. 그날 이후
부엌 큰 두 사람에게 요리를 하는 공간을 넘어 실수를 통해 함께 배우고 웃음을 통해 서로를 보듬어주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아들의 변화 과정을 전해 들으며 저는 이제 정말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특한 아이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 앞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내려놓았죠. 최신형 식기세척기와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너희들을 위한 내 선물이다. 종철아, 선영아. 집안일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란다. 해도 티도 안 나고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엉망이 되지.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 애쓰는 소중한 시간을 이런 힘든 노동으로 다 허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이 기계들한테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너희는 그 시간에 서로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살아.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아들은 감정이 북받쳤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손만 꼭 잡더군요.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녀석의 진심 어린 감사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협력 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먼저 선영이에게 진지하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선영아, 우리 그냥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역할을 나누는 게 어떨까?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서로한테 미루는 일도 없을 것 같아. 그 말에 선영이는 두 팔 벌려 환영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커다란 전지를 펼쳐놓고 우리 집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의 가사 분담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처럼 색색의 사인펜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며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요리는 내가 아직은 불안하니까 평일 저녁 메인 요리는 자기가 맡아줘. 대신 나는 국이나 찌개를 책임질게. 주말에는 내가 특식을 만들어 볼게. 좋아. 그럼 식기세척기는 내가 돌릴 테니 로봇 청소기 돌리고 먼지 제거하는 건 자기가 해. 나는 허리 굽히는 게 힘들더라. 완전 콜. 분리수거랑 음식물 쓰레기는 원래 내 담당이었고. 아, 빨래. 세탁기랑 건조기는 내가 돌릴게. 대신 다 마른 빨래 개는 건 같이 하자. 수다 떨면서 하면 금방 하잖아. 그렇게 하나씩 역할을 정하고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운 놀이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완성된 분담표에는 단순히 누가 무엇을 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로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기, 힘들 땐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 요청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외식하며 데이트하기 같은 두 사람만의 사랑스러운 약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선영이는 그 평화협정문을 사진으로 찍어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완성된 결과물을 들고 마치 상장이라도 받은 아이들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 놓고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한 남편과 지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강점을 이끌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제 삶에는 잔잔하지만 확실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걸려 오는 아들의 칭얼거림이나 며느리의 하소연에 가슴을 졸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대신 제 휴대폰 앨범에는 두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상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 주말에 같이 소파에 누워 뒹구는 모습,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박장대소하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입가에는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쾌청한 가을날 오후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그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아니라 마치 경쾌한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엄마, 저 종철이에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한 뼘은 더 성장한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감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듣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죠. 그럼 잘 지내지.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목소리가 아주 좋네. 헤헤. 그럼요. 저 요즘 매일이 행복해서 컨디션 최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에 아빠 모시고 시간 좀 비워두세요.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셔야겠습니다. 어머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선영이 생일인가? 아니요. 특별한 날은 아닌데 제가 엄마 아빠께 꼭 대접하고 싶은 요리가 생겨서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한 필살기입니다. 그러니 꼭 오셔야 해요. 녀석의 호언장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대체 무슨 요리를 하기에 저렇게 자신만만한가 싶어 궁금증이 일었죠. 알겠다, 아들. 무슨 요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주 배를 텅텅 비우고 갈게. 아빠한테도 단단히 일러둘게. 약속한 일요일 저녁, 저는 한껏 멋을 낸 남편의 팔짱을 끼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만요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곧이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하얀 요리사 모자까지 그럴싸하게 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대견한지 저와 남편은 현관에서부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감싸는 맛있는 냄새에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 채소가 신선하게 볶아지는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따뜻하고 행복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그 퀴퀴하고 스산했던 기운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소파에서는 며느리 선영이가 우아하게 잡지를 보며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길이 막히지는 않으셨어요? 예전처럼 허둥대거나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마치 안방마님처럼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고 아들만 저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제 농담에 선영이가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 오늘 셰프는 서종철 씨라서 저 같은 보조는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어머님, 아버님을 완벽하게 감동시켜드리겠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부산을 떨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들은 정말로 전문 셰프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커다란 웍을 능숙하게 다루며 채소를 볶고 완성된 요리를 예쁜 접시에 정성스럽게 옮겨 담는 모습은 낯설지만 무척이나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잠시 후 식탁 위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바로 밀푀유 나베였어요. 배추와 깻잎, 얇게 썬 소고기를 겹겹이 쌓아 꽃처럼 화려하게 담아낸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였죠. 그 옆에는 아들이 자신 있다던 잡채와 해물이 듬뿍 들어간 파전,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우리 네 사람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은 직접 육수를 부어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드셔보시죠. 제가 엄마 아빠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아주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나베의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와 남편은 동시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깊고 진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종철아. 이거 정말 너가 혼자 다 한 거라고? 믿을 수가 없는데? 혹시 선영이가 다 해놓고 너는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야?
남편의 짓궂은 농담에 아들이 발끈하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정말 제가 이 요리를 배우려고 인터넷 강의를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아세요? 이건 100%제 실력입니다. 물론 우리 선영이가 옆에서 훌륭하게 보조를 해준 덕분이기도 하지만요. 자연스럽게 아내의 공을 인정하며 윙크를 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낯선 남자의 성숙미마저 느꼈습니다. 선영이는 그런 남편이 사랑스럽다는 듯 그의 그릇에 고기와 채소를 듬뿍 덜어주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아들이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좌중을 집중시켰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이렇게 식사 대접한 건 맛있는 음식 자랑하려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두 분께, 특히 엄마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저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몇 달 전 엄마가 처음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호되게 꾸짖으셨던 날. 솔직히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억울하고 엄마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린 기분이었죠. 아들의 고백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빨래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를요. 엄마의 그 호통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철부지 어린애로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상처 주면서 말이죠. 아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저를 위해 악역을 자처해 주셔서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정을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지를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결국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대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훌쩍 커버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야 정말 내 아들답구나. 엄마가 너에게 바랐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 앞으로 우리 선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면서 지금처럼만 예쁘게 살아. 그게 엄마 아빠한테 가장 큰 효도야. 그날 저녁,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것은 한 가족이 겪었던 아픈 성장통을 마무리하고 서로의 사랑과 노력을 확인하며 더욱 단단해진 미래를 약속하는 감동적인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무너뜨리는 용기가 새로 짓는 지혜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 인생 최고의 사이다는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아들의 눈물 젖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더없이 완벽하고 충만한 밤이었습니다.